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엔터미디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미디어 엔터 부문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년 정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 성장률은 2.7%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리오프닝 직후에 경기 회복을 기대한 광고주들이 집행을 좀 빨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3년, 24년에는 연속으로 글로벌 대비 언더퍼폼 하는 흐름 이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페이지에서 보시고 있는 좀 좋지 못한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역시 국내 광고 시장은 글로벌 대비해서는 좀 언더퍼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 성장률은 지금 5.5% 정도로 기관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거보단 낮겠지만 그래도 지금 2년간 보여준 것처럼 많이 언더퍼폼하는 모습은 아닐 거다. 이유는 기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성장이 이루어질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최근 국내 광고 시장에서 좀 화두인 부분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OTT 관련 신규 광고 인벤토리입니다. 네, 이런 신규 인벤토리 중심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랑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시지만 이제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연령대별 광고 인벤토리 유형 관련 영향 보시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연령대인 30, 40대가 보통 이런 소셜미디어나 영상 관련된 광고에 좀 효과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광고 인벤토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테일 미디어, OTT 그리고 5개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테일 미디어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항상 보던 건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광고 쪽으로 그 목적이 옮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광고 매체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리테일 미디어란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입니다. 이 기존 유통사들의 온 오프라인 플랫폼이 하나의 광고 플랫폼이 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광고가 붙은 이제 제품들이 뜨죠. 이런 스폰서드 광고부터 오프라인 쇼핑몰에 가면 보이는 이제 디지털 가판 광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사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도 이제 가판 광고 있으면 좀 관심이 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5개 광고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스태틱 광고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디지털로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부분이냐 이제 하나의 일종의 리테일 미디어 광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광고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져 왔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작았지만 최근에 롯데나 이마트 같은 이런 대표 유통사들이 리테일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좀 개화될 조짐이 보이고 우측에 보이듯이 이제 광고 채널별 로아스, 즉 광고 효율로 보시면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구글 같은 요새 많이 쓰는 부분보다도 이런 이제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리테일 미디어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게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게 사러 온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니까 효과가 조금 좋았다. 이 부분 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보실 수 있겠다. 이걸 조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OTT 광고입니다. 잘 알고 계신 넷플릭스나 티빙을 통한 광고이고요. 국내 기준 일평균 OTT 이용 시간은 56분입니다. 이게 TV 이용 시간과 지속적으로 그 갭을 줄여가고 있는데 사실 OTT를 더 많이 보지만 막상 광고는 TV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용 시간 점유율 대비로 봤을 때는 광고 수익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을 도표화시켜 놓은 게 우측의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넷플릭스를 필두로 이제 국내에서는 올해 초에 티빙이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요. 현재 기준 광고 요금자 사용 비중은 20에서 40%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광고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 즉 오디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나 티빙 관련된 OTT 광고 시장의 저력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특히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네이버 멤버십을 사용을 해보시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이후로 조금 더 OTT 광고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일 거다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좀 더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전통 광고 아닌가요? 하면은 전통 광고 맞습니다만 왼쪽 차트에 보시듯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는 흐름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최근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5개 광고들 많습니다. 뭐 코엑스 가 보시면 있는 이런 이제 커다란 움직이는 5개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번화가에 이런 디지털 5개 광고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5개 광고를 썼을 때 예상보다 이제 로어스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품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우측 하단의 표에서 보시듯 확실히 뭐 생활 소비재나 식료품처럼 당장 필요한 상품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DOOH, 즉 디지털 5개 광고의 효과가 높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테일 미디어와 좀 합쳐져서 이런 이제 OTT 그리고 OOH 리테일 미디어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광고 산업의 투자 유망 종목 말씀드리면요. 일단 광고 섹터 탑픽으로는 제일기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의 점진적 반등이 이어지겠고 여기에 해외 광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업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25년에도 실적 성장은 꾸준할 걸로 기대가 되는 데다 배당 수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24년은 한 7% 정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매력적인 사업자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리테일 미디어나 OOH 등 25년 고성장이 기대되는 매체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이제 리테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D2C, 즉 자사몰의 형태랑 융합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D2C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 갤럭시 같은 거 사러 들어가시는 삼성닷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미 삼성닷컴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이 운영 레퍼런스가 강한 만큼 이런 D2C와 리테일 미디어가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가 보이겠다. 25년에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래다가 넣어드린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거 테이크오버 5개 광고가 뭐냐면 지금 이게 타임스퀘어인데 그냥 전체 그 모든 5개 광고들을 한꺼번에 이제 갤럭시 광고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대세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제일기획은 캡티브 광고주 관련한 이런 광고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디어입니다. 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릴 때 지난 2년간 광고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특히 안 좋았던 광고가 방송 광고였어요. 이게 방송 광고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 이거 방송사 실적의 타격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었고요. 구매력이 낮아진 방송사는 결국에 콘텐츠 구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작사 또한 어려운 시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의 실적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도 거의 2년이 돼가고요.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런 흐름이 좀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페이지부터는 이제 왜 반전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 차트는 TV 채널별 방송 광고 15초당 단가 추이를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22년 이후 단가가 우하향하는 게 보이고 특히 CJ-ENM 평일은 좀 심각하죠. 약화된 방송 광고 시장이 엿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여기에 드라마가 사라지니까 또 광고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방송 광고 시장이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급반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SBS나 TVN 같은 이런 일부 채널들이 다시 평일에 드라마를 편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우측 차트에서 보시듯 22년 92편에 달하던 TV 드라마는 24년 현재 66편으로 2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에 가장 연동이 많이 되던 CJ ENM의 TVN이나 그 이외의 종편 채널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 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편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제작사들이 제작을 해서 팔 곳이 없어졌고요. 이게 지금까지 24년까지의 나쁜 주가 흐름을 이어왔던 이제 요인이라면 25년부터는 드라마 슬롯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작사들까지도 유의미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입니다. 네, 지금 이제 13페이지 왼쪽 표는 2024년 10월 말 기준의 주요 드라마 채널의 편성표인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평일 드라마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목슬롯 여러 개가 조금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방송 광고도 안 좋고 돈도 없는데 이거 왜 다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다시 회복시켜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TV 채널들이 보기에도 사실 방송 광고의 회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편성할 수 있는 슬롯에 저예산 고효율의 드라마를 편성해서 이걸 해외에 팔고 이걸로 좀 수익을 극대화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앞서서 광고 이제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에다가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그 중점을 두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상파한테까지 개선된 콘텐츠 공급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예전에는 조금 덜했지만 요새는 다시 넷플릭스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들, 특히 예전에는 조금 외면받았던 어떻게 보면 로맨스나 코미디 같은 되게 전형적인 K-드라마들을 수요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걸 보고 다시 수목슬롯에 이런 로맨스 코미디 같은 것들 넣어서 이게 광고 매출은 좀 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판매를 통해 레버리지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송사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 채널의 슬롯을 다시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사에서는 22년을 기점으로 역성장만 이어오던 연도별 드라마 제작 편수가 2년 만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에 어떤 작품들이 이 수목슬롯에 많이 들어올까 하면은, 앞서서도 방금 잠시 언급드렸지만 저는 콘텐츠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저예산 고효율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저예산 고효율 장르로는 왼쪽 차트에서 보시듯 2024년 상반기에 흥행을 이끌었던 로맨스나 코미디, 이쪽 장르들이 특히 좀 눈에 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늘어날 작품들은 흑백요리사나 선제압고 디어처럼 특히 좀 저렴한데 시청률이 많은, 즉 저렴한데 광고를 볼 오디언스를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작비 부담이 낮아지면은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작비 부담이 낮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방송사든 제작사든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미디어 산업의 투자 유망 종목은요,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이제 목표 주가는 62,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QP 양쪽의 성장에 코스트 절감에 따른 실적 성장세까지 기대되는 사업자입니다. 네, 16페이지에서 이제 동사 분기 실적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는데 중요한 거는요, 신작 편성, 판매, 그리고 구작에 대한 판매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신작이 몇 편이나 있어서 이걸 국내 채널에 편성을 하고 해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작이 몇 개 있는가? 이게 다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수목슬롯 일부가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22년 이후에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도 아까 앞서서 보신 차트에 있던 것처럼 실적 역성장은 결국 캡티브향 작품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가니까 내년 이후에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럼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될까 하면은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까지는 연간으로 12편 정도 내보내던 TV 드라마가 내년에는요, 사실 상반기까지는 올해랑 다 비슷해요. 6편.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못해도 9편 정도는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 그때부터 수목 드라마가 들어오고 이걸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2편이었던 게 15편으로 늘어나죠. 거의 20% 정도의 YOY 성장이 Q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 저는 외형 및 수익성 양쪽에 이제 실적 개선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2025년 좀 눈여겨봐야 될 이런 사업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적 역성장 그리고 휴먼 리스크 영향으로 주가 흐름 한동안 많이 부진했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피로감을 주는 이벤트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엔터의 데이터들을 사실 잘 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정 요인들에 가려진 가운데 신인 아티스트들은 은근히 가파른 초동 성장을 했고,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들은 이제 해외에서 음원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2024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친 세대 교체기를 거친 엔터 산업의 2025년이 어떨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25년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3가지 성장 동력은요. 첫 번째,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빅네임들의 활동 재개, 그리고 두 번째, 신인 아티스트의 팬덤 확보에 따른 수익 구간 진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연 전반의 대형화에 따른 외형 및 수익성 양쪽의 개선입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플랫폼 유료 서비스의 본격화나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매출의 강화,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특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엔화 강세, 이런 우호적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 이게 음반 판매량 측면에도 되게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측 차트가 K-팝 음반 수출 트렌드인데요. 이게 피크아웃 우려가 무색하게 수출 잘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 특히 자세히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향 수출입니다. 이게 그 진한 하늘색이고요.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 경기 부양책이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미국향 수출인데요. 저희 최근에 이제 미국향 10월 수출액은 이제 역대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방탄, 블랙핑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BTS랑 블랙핑크가 아니어도 다른 아티스트들 또한 서구권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증명해 보인 구간이 이렇게 이런 수출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엔터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부터는 음반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릴 텐데 2025년에도 음반은 반등 흐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올해는 좀 나쁜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방탄 블랙핑크가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좀 큰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친구들이 좀 활동이 적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근데 사실은요. 꼭 이제 빅네임이 그럼 돌아오니까 내년에 방탄 빌핑 돌아오니까 음반 성장이 좋아지는 거면 26년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내년 이후로 음반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신인입니다. 좌측 차트 한번 보시면요. 2014년, 19년, 그리고 2024년
이게 딱 5년에 한 번씩 성장률 급락기가 나옵니다. 모두 아티스트 세대 교체가 활발하던 시기이고요. 신인 아티스트 때문에 이제 기존 아티스트 팬덤이 좀 환승을 하는 구간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부진이 나타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인당 구매량이 좀 더 높아요. 왜? 기존 아티스트는 앨범 종수도 더 많고 그리고 이제 팬사인회를 가려면 더 많이 사야 되니까요. 신인은 사실 그게 조금 더 덜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신인도 결국에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차면은 종수도 많아지고 팬사인회에 대한 경쟁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20만 장, 40만 장 팔고 있는 신인들이 결국에 2, 3년 후에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200만 장, 300만 장을 파는 아티스트로 다시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흐름이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 번 무너졌다가 4년간 성장을 했다 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도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제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측에 있는 차트에서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세대가 더해갈수록 데뷔 추동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후에 성장 속도 빨라지는 게 이 차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집 초동은 772장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1집 초동은 안 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4세대로 가면서는 이제 애들이 5만 장씩 팝니다. 왜?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동아시아 전반으로 조금씩 늘어났고 5세대로 오니까 신인인데 1집부터 20만 장씩 팝니다. 이유는 K-팝 시장의 기반이 이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일부 마니아층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대중성 있는 장르 중에 하나로 K-팝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K-팝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시장이 과거 대비 정말 그러니까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커져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세대 아티스트들이 사실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 사이에 좀 많이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이때 팬덤이 분산되면서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게 올해 상반기이지만 지금까지 두 번의 반복적인 세대 교체기 흐름에서 보았듯이 재차 성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음반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음원입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 안에서 사실 K-팝은 아직 2% 언저리밖에 안 돼요. 좀 낮고요. 이게 음반은 사실 글로벌 전체에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 대비하면 정말 미미하죠. 근데 K-팝의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팬덤 위주로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에서는 K-팝 팬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K-팝을 좀 덜 듣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K-팝 음원 매출은 좀 더 꾸준한 성장 이어가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 일본이나 동남아 등 K-팝 대중성이 높은 지역의 음원 시장이 이제서야 가파르게 확대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 원래 K-팝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서구권 대중들이 K-팝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한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우측 보시면 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내 K-팝 곡 개수 추이를 넣어놨는데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핫백 내 K-팝 비중은 최근 5년 기준 1% 정도에 불과했어요. 이게 라틴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그거에 대비하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게 보이죠. 근데 이 비중은 저는 못해도 3에서 5%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라틴처럼, 그러니까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국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올라온 게 아니냐 하시면 맞아요. 그쪽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라틴 음악만큼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최근 이제 틱톡을 통해서 노래를 디깅하는 그런 알파 세대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논 잉글리시 컨텐츠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에 서구권 스트리밍이 많은 이제 대중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측 차트에서도 보시면 23년, 24년에 핫백에 진입한 K-팝 곡 중에 한국어 노래들은 대체로 방탄, 블핑 노래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게 서구권 스트리밍이 BTS 블핑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반적인 K-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음원 매출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공연입니다. 요새 공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25년 글로벌 공연 시장은 여전히 강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MZ세대의 경험 소비에 대한 선호가 이게 공연 수요로 이어지면서 관객 수랑 ATP가 동반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냥 공연 자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걸 K-팝 월드 투어 사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맨 마지막에 있는 이 ATP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이 회당 평균 티켓 판매량 보시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일단 회당 관객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블랙핑크는 갑자기 늘었다가 이제 빠지는데요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K-팝의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 대비 원래 공연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건 좀 익셉셔널하게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트와이스를 보셔도 코로나 관련 예외가 있었던 21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연도가 갈수록 회당 관객 커지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이어서 이렇게 일단 회당 규모가 커지는 와중에 ATP도 보시면요. 갈수록 비싸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회당 콘서트장 규모가 커지면 솔직히 거기 앉아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TP가 아시아권 대비 좀 비싼데 최근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북미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ATP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회당 관객이랑 ATP가 올라가면 당연히 회당 공연의 매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더 재미있는 점은 이게 공연 투어가 길어지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공연 횟수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회당 매출과 공연 회차가 동시에 확대되기 때문에 공연 매출은 기하급수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25년, 26년에 K-팝의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끄는 게 이런 공연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블핑뿐 아니라 엔하이픈, 르세라핌, 에스파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유의미한 공연 성장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서구권에서 5만 명 수준의 공연을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게 2025년, 2026년에 이제 과거는 음반이 이제 큰 성장을 이끌었다면 공연이 앞으로는 좀 더 큰 성장을 이끌어주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는 그냥 조금 이제 재미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25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이후 좀 더 중장기 동력인데요. 이제 요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버추얼 아이돌이 있습니다. 사실 버추얼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초동을 한 60에서 80만 장씩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드리면은 너무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인당 스pen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측에 있는 더현대 팝업 스토어 일평균 매출 보시면 서브컬처 관련된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유독 지출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향후에 K-팝이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보실 만하고 관련 주식들도 좀 찾아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유망 종목입니다. 탑픽은 하이브이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25년 영업이익은 3,600억 원대로 올해 대비 65%가량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방탄소년단의 활동 재개, 신인 아티스트가 이제 적자를 넘어서서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의 서구권 공연 규모 확대, 여기에 위버스 및 게임의 적자 폭축소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기다리던 유료 서비스가 드디어 온기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무료 서비스 위주였어요. 팬덤 커뮤니티나 사실상의 자사몰 대행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메시지 구독 서비스인 DM이나 프리미엄 멤버십, 약간 그 유튜브처럼 광고 제거하는 혹은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거든요. 이게 본격화가 되고 앱에 광고까지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미
도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DM 및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월, 9월부터 테스트 배드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특히 D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에 유의미하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차트는 제가 그래서 위버스의 페잉 유저를 추정을 해본 건데, 확실히 DM이 시작되기 시작한 3월부터 페잉 유저가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요. 그러니까 세븐틴 B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뷔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DM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 아티스트를 제외하고도 엔하이픈 투바투까지도 DM을 활용을 할 거고, 그 이외 아티스트들 그리고 외부 아티스트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내년 연말까지는 현재 대비 80% 이상 높아진 페잉 유저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년, 26년, 그러니까 연속해서 좀 성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년간 쉬었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 좀 기대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지만 이제 막상 중국 인바운드 회복 효과가 좀 덜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도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23년 이후에 대부분의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들의 주가는 그러니까 좀 많이 좋지 않은 흐름이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월별 실적도 기대했던 것 대비 계속해서 안 나오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좀 더 안 좋아지는 흐름 보입니다. 그나마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9월 발표된 카지노 증설 허가나 10월에 나온 기업가치 제고 관련 공시, 여기에 최근 보여진 안정적인 실적 덕택에 나홀로 주가 반등하는 흐름인데, 사실 25년 상반기까지도 유사한 흐름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지노 산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카지노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우측에 있는 저 인스파이어의 카지노 일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이 좀 큰 이유예요. 이게 원래 제가 상반기에 이제 전망 말씀을 드릴 때는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영종도 신규 카지노는 서양인이 하는 카지노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 국내 카지노랑 타겟 고객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운영 총괄이 한국인으로 교체되면서 프로모션 방식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특히 이렇게 프로모션 칩을 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모두에게 한동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크로 상황이 좋지만 경쟁이 좀 격화되는 부분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나름 우호적인 게 중국 경기 부양책의 엔화 강세 흐름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주요 고객들인 중국, 일본의 인바운드는 물론 지출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좋게 나와도 이거 일부를 인스파이어 쪽에서 이제 일부 쉐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에 상장돼 있는 파라다이스 GKL 같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9월에 12년 만에 이제 카지노 증설 허가를 획득했고, 아마 25년에는요 이거보다 또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를 좀 하면서 업사이드를 만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 바탕에는 2029년 이후에 제가 우측에 그려드린 것처럼 인접 카지노 복합 리조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강원랜드를 비롯한 우리나라 카지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인접한 오사카 카지노와의 직접 경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출입, 베팅 한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게 좀 선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규제 완화 수수는 일단 내년 초에 사행산업 매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하는 것, 그리고 고객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팅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은 강원랜드이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입니다.
25년에 당장은 이제 성장할 게 좀 덜하지 않느냐. 이제 카지노 증설도 2028년부터 시작되니까 좀 이걸 당장 봐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보시면은 은근하게 고객 지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홀덤팝으로 분산되던 매수 수요가 돌아오고 있고 브론즈 제도 도입에 따라서 VIP 고객 수요 지속된 성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25년에도 약간 완만한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긍정적인 부분은 배당 정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밸류업에 좀 발맞추겠다라고 기업 가치 제고 정책 펼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우측 보시면 제가 증설 이후 실적 추정까지 해놨는데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에 달할 거고 결국에 지금 대비 거의 60%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 호흡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배당도 안정적이고 여기다가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는 사업자이다 보니 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실 때 사실 강원랜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디어, 광고, 엔터, 카지노에 대한 2025년 산업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